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닿는 해안에서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해안에 닿느냐에 따라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야. 다음 두 가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해.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찾아내는 것 말이야.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조라 닐 허스튼의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입니다. 우선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마흔이 되어도 아름다운 제니가 이튼빌로 돌아오면서 소설은 시작되는데 부유한 미망인이었던 제니는 젊은 남자와 마을을 떠났었는데 혼자서 작업복을 입고 마을로 돌아온 것입니다. 큰 길에 앉은 사람들은 제니의 뒤환을 보기만 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 나중에 마을에서 제일 친했던 피비가 저녁밥을 들고 찾아오자 제니는 피비에게 어릴 때부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니의 할머니는 노예 해방 이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잿빛 눈과 노랑머리를 한 아기를 낳는데 무언가 수상했던 안주인이 아이를 보여달라고 집에 찾아옵니다. 아이를 본 안주인은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고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데 야생동물과 함께 아이와 숨어있다 다행히 노예 해방이 선언되어 친구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할머니는 흑인을 차별하지 않는 위시번이라는 좋은 주인을 만나 위시번 부인의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오게 되고 내니로 불리는데 내니는 보모라는 뜻이었습니다. 내니는 딸 리피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리피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고 제니를 낳은 후 집을 떠나버려 제니는 백인 집 뒷채에서 자랐습니다. 제니는 백인 아이들과 함께 자라서 6살 때까지는 자신이 흑인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까만 아이가 자신인 줄 알게 된 정도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제니는 아이들에게 백인 집 뒷채에 산다거나 제니의 아버지를 잡기 위해 보안관이 블러드 하운드를 풀어놓은 일 등을 말하며 놀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니가 따로 살 집을 준비하자 위시번 부인은 살림살이를 나눠주는 등 도와주는데 16살이 된 제니가 조니 테일러와 키스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제니를 로건 킬릭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합니다. 할머니는 제니에게 결혼을 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데 로건은 농장과 집을 갖고 있었지만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제니를 집안일을 도울 일꾼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제니는 할머니를 찾아와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할머니는 돌아가시는데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조디 스탁스를 만나 그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들은 흑인들이 정착해 살아간다는 이튼빌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아직 황무지 같은 곳으로 조디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 잡화점과 우체국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투자한 돈은 금세 환수되게 됩니다. 조디는 수완이 좋아 권력을 키워서 결국 시장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니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보지 못하게 가게에서 두건을 쓰게 하고 제니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힘든 일은 하지 않지만 가게 일을 꾸려나가는 것이 제니에게 어렵기만 했는데 글자를 잘 쓰지 못하고 규격 단위로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을 잘 다루고 담배를 칼로 잘 잘라야 되었습니다. 조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제니를 통제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망신을 주는데 어느 날 제니도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말을 맞받아쳐 부부 사이는 나빠지다가 조디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유한 미망인이 된 제니에게 많은 남자들이 몰려오지만 제니는 그 중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티 케이크를 선택해 가게에서 체스를 두거나 밤낚시를 다니기도 하고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니가 별다른 직업도 없는 티 케이크를 선택한 것에 놀라는데 제니는 티 케이크를 따라 에버글레이즈로 옮겨가지만 어느 날 티 케이크는 숨겨둔 $200를 들고 사라집니다. 제니는 마을을 떠났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다른 미망인들을 떠올리며 종일 천국과 지옥을 오갔는데 티 케이크는 사람들에게 한턱을 냈다 싸움이 일어나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티 케이크는 도박꾼이었는데 콩을 거두는 일을 잘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습지에 몰려온 사람들은 낮에는 콩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제니 집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나 다음에 에버글레이즈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도는데 세미놀 쪽이 무리를 지어 동쪽으로 떠나면서 곧 허리케인이 올 것이라 높은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습지로 온 이주민들 중에는 떠난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었는데 TK와 제니는 남기로 했다가 물이 불어 닥친 후에야 집을 떠나 힘들게 다리까지 왔지만 다리는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휩쓸린 제니는 암소의 꼬리를 붙들고 TK가 제니를 구하려고 하다가 개에 물리는데 다행히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TK는 시체를 치우기 위해 불려갑니다. 이곳에 있으면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들은 다시 습지로 돌아가는데 허리케인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TK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개에 물렸을 때 광견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TK는 자꾸 제니를 의심하고 베개 밑에 권총을 숨겨놓았는데 제니는 권총이 불발이 되게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 자기 방어를 위해 엽총으로 TK를 쏘고 맙니다. 제니는 감옥에 갇혔고 재판이 열리는데 얼마 전까지 가까웠던 흑인들은 제니를 비난하지만 반대로 백인 배심원들이 제니의 편이 되어 다행히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제니에 대해 악의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제니는 장례를 치른 후 이튼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 해서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에서 오가는 배들은 모든 사람의 소원을 싣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배가 조수에 밀려 들어온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 배는 바라보는 이의 눈앞에서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으면서도 결코 육지에 와닿는 일 없이 하염없이 수평선을 떠다닌다. 그가 자기 꿈이 세월에 의해 철저히 조롱당했다고 체념하고 시선을 거둘 때까지. 그것이 남자들의 인생이다. 한편 여자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잊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꿈은 곧 진리이며 그들은 그에 따라서 행위하고 일한다. 그래서 이 글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죽은 자들을 묻고 돌아왔다. 병을 앓다 머리맡에서 발치까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죽은 자들이 아니다. 그것은 온몸이 물에 퉁퉁 부른 채 진실을 구하느라 두 눈을 부릅뜨고 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소리와 자잘한 일상사들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사를 들먹거렸다. 그들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이다. 자기들 앞으로 지나가는 그 여자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전에 마음에 쌓아둔 질투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음의 그 어두운 구석을 질겅질겅 씹어 개걸스럽게 삼켰다. 이런저런 확실치 않은 얘기들을 심각한 사건으로 만들고 칼끝 같은 웃음들을 토해내면서 그것은 분중의 잔인성이었다. 술렁술렁 달아오른 분위기, 노래 화음처럼 하나가 되어 지휘자 없이도 척척 박자가 맞아 돌아가는 말들. 저 사람들 말야, 너희 일에 어찌나 열들을 올리는지 조만간 뭐라도 알아내지 못하면 그걸 알아내기 위해 심판대로 달려가겠다고 나설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니 너랑 TK가 결혼한 얘기를 빨리 해주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또 TK가 내 돈을 챙겨서 다른 계집과 술행랑을 친 건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딨고 넌 그 옷을 다 어디 두고 그런 작업복 차림으로 여기 온 건지 말야. 난 그 사람들한테 수고스럽게 무슨 얘기를 할 생각이 없어. 펍이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대신 얘기를 해주든지 원한다면. 그럼 내가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 친구가 하는 말은 곧 내 말이니까. 꽃가루가 어지러운 대기 속에서 그녀는 한 눈부신 존재가 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어두웠던 시절, 그는 단지 빼빼 마르고 껑충한 볼품없는 조니 테일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건 황금 꽃가루가 그의 누더기와 그녀의 눈에 마술을 걸기 전의 일이었다. 아니, 제니, 넌 이제 여자가 된 거야. 그러니 내 그동안 맘속에만 담아놨던 걸 이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당장 시집을 가거라. 내가 시집을요? 안 돼요, 레니. 제발요. 내가 뭘 안다고 결혼을 해요? 나한텐 방금 목격한 거면 충분하다, 제니. 난 그 위아래로 헐떡이는 허섭쓰레기 깜둥이 조니 테일러가 내 몸뚱어릴지 발닦개로 쓰는 꼴 따윈 보고 싶지 않아.
이 말로써 살인문 넘어 첫 키스의 추억은 비 맞은 두엄더미처럼 뭉그러지고 말았다. 질문을 던지는 때가 있고 답을 얻는 때가 있다. 제니는 전의 인생을 알 만한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을 하면 우주에 내버려진 듯한 이작짓지 못한 외로움의 끝이 올까? 태양이 아침을 부르듯 결혼이 사랑을 불러올까? 그녀는 아무도 그녀에게 일러준 적이 없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 가령 나무와 바람의 대화를. 그녀는 또 세상은 창공의 품을 누비는 한 마리 종말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느님은 밤마다 낡은 세상을 부수고 해가 뜰 때까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햇빛으로 형상을 얻은 세상이 창조의 잿빛 먼지를 털어내며 솟아오르는 광경은 참으로 황홀했다. 익숙한 사람들과 일들은 그녀의 꿈을 이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대문에 몸을 기대고 멀리 길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결혼이 사랑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첫 꿈은 쓰러졌고 그녀는 그렇게 여자가 되었다. 조 스탁스는 마차를 대기시킨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매우 진지했으며 그녀가 마차 위로 올라앉는 것을 조심스레 거들었다. 그가 앉아있으니 마차의 뒷자리는 어떤 높은 지배자의 자리처럼 보였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그녀는 꽃가루와 봄볕 가득한 세상에서 살 것이다. 그녀의 꽃을 찾는 한 마리 벌, 그녀의 오랜 생각들이 이제 그녀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고 말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서서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기를 배워갔다. 이제 결혼의 정령은 침실에서 거실로 거처를 옮겼다. 그것은 손님들이 찾아와 악수를 나눌 때 거기 존재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침실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니는 그것을 상징하는 성당의 마리아 상과 같은 것을 침실에 들여놓았다. 그들의 침대는 더 이상 그들 부부가 누비고 노는 데이지꽃 동산이 아니었다. 지치고 졸릴 때 가서 몸을 누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더는 조에게 꽃잎이 열리지 않았다. 이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나이는 24이었고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있었다. 그것은 부엌에서 조에게 뺨을 얻어맞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여자라면 누구나 때로 추궁을 당하고 나는 그 부엌일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조디는 현관 앞에 나와 있었고 하루 중 그맘때면 늘 그렇듯 그곳은 온 이튼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가게에 다다를 때쯤 조는 여느 때처럼 토니 로빈스 부인과 지분거리고 있었다. 그가 그러는 중에 흘끔흘끔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녀와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였다. 그의 그 커다란 너털 웃음은 로빈스 부인과의 농담 때문만이 아니라 제니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화해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위주의 화해를 의미했다. 하느님은 때로는 여자들한테도 나타나셔서 당신의 속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만들 땐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그토록 똑똑해진 것을 보고 무척 놀라셨노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여자에 대해 자신하지만 실은 여자에 관해 반도 모른다는 걸 깨닫는다면 당신들이 얼마나 놀랄지 궁금하다고요. 상대할 것이 여자와 병아리밖에 없다 싶으면 당신들은 대번전능한 신처럼 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방관자처럼 또 다른 자신이 조디 앞에 고개 숙여 엎드리고 바삐 가게 일을 보고 다니는 것을 가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음은 내내 녹음 짙은 나무 아래 앉아 바람이 머리카락과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즐기는 채로 그것은 마치 고독 속에서 한여름 밤의 휴식을 찾아 누리게 된 어떤 사람의 모습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그녀도 자신의 이런 변화에 놀랐지만 머지않아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마취된다는 것이 이런 것 싫다였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삶과 화해하게 했기 때문에 유용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향수도 물이요 소변도 물로 알고 흡수해들이는 돼지처럼 그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마침내 조스탁스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자만심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제니는 남자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남성성의 환상을 그에게서 박탈해버린 것이다. 끔찍한 일이었다. 사울의 딸이 다윗에게 행했던 바로 그런 일. 아니, 이건 그보다 더했다. 그가 빈털터리 갑옷을 까발림당한 곳은 무수한 남자들 앞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웃었고 앞으로도 웃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그가 아무리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할지라도 그 둘을 일치시켜보지 않을 것이다. 저 오살할 주둥아리? 조디의 온 얼굴과 손에 땀방울이 솟구쳤다. 펴져버려. 당신 뜻에 대한 이 모든 묵인과 순종, 난 그걸 바라고 뛰쳐나온 게 아니었어요. 조디의 목을대에서 탁한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의 멍한 시선이 방한 귀퉁이에 가서 고정되는 것을 본 제니는 이 부질없은 몸부림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통에 찬 한거의 팔짓에도 불구하고 사각 발가락의 존재는 얼음 같은 칼날로 그의 숨을 끊고 만 것이다. 제니는 조의 두 팔을 가슴 위에 모두어 얹은 뒤 그의 굳게 아물린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는 체스판을 펼쳐놓고 게임의 규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속에서 무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재미있게 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니. 그녀가 체스를 두고 노는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이지, 그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생김새를 살피며 하나하나 눈길을 끄는 점을 발견할 때마다 가늘게 떨었다. 다음 날 내내 집과 가게에서 제니는 티케이크에게 마음으로 저항해 보았다. 그를 마음속으로 비웃기까지 하고 그런 사람과 어울린 것을 다소 부끄럽게 여겼다. 하지만 그 한두 시간 뒤면 또 다른 반란이 온통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아무리 해도 그녀는 그를 여느 남자들과 같이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여자들이 꿈꾸는 그 사랑의 정령 같았다. 그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세상에서 진한 향기를 자아내는 듯했다. 한 걸음 한 걸음 향기로운 풀잎들을 밟고 지나오는 듯 그의 주위엔 알싸한 향이 감돌았다. 그는 한 줄기 스쳐 보이는 신의 미소였다. 무릇 경배를 받는 모든 신은 잔인하기 마련이었다. 모든 신은 이유 없이 고통을 부과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숭배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불가해한 고난을 통해 인간은 두려움을 알게 되며 이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신성한 감정인 까닭이었다. 모든 재단의 기초석과 지혜의 근원은 두려움이었다. 되다 만신들은 술과 꽃으로 경배를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신은 피를 요구한다. 바람이 3배나 무서운 기세로 덮쳐왔다. 그리고 마지막엔 불마저 꺼뜨렸다. 그들은 이웃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벽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마음으로는 신께 묻고 있었다. 신은 지금 신 앞에서의 인간의 미약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들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눈은 신을 향해 있었다. 그러자 한숨의 노래는 창 밖으로 날아가 먼 소나무 꼭대기에서 반짝였다. 티케이크였다. 태양의 후광을 두른 물론 그는 죽은 게 아니었다. 제니 그녀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멈추기 전에는 그는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기억에 입맞추는 순간 그녀 앞에는 사랑과 빛의 영상들이 펼쳐졌다. 여기 평화가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어망처럼 그녀의 수평선을 거두어들였다. 세상의 허리로부터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쉘처럼 그녀의 어깨 위에 감아둘렀다. 그물 눈 하나하나에 얼마만한 삶이 배어있는지 그녀는 자신의 영혼에게도 어서 와보라고 손짓을 했다. 아, 그렇게 생긴 여자한테는 백인 남자들이 아무 벌도 안 주리라는 것들 다들 알잖아. 그 여자가 백인 남자를 죽이진 않았잖아. 그렇지? 뭐 백인 남자에게만 총을 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얼마든지 흑인을 죽일 수 있었다니까. 맞아, 흑인 여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남자들을 전부 죽일 수 있어. 그런데 흑인 남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안 돼. 그러면 백인들이 반드시 교수형에 처해버릴걸. 그러니까 백인 남자들과 흑인 여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걸 해보았다면 말이야. 그리고 사랑이 어디서나 똑같은 것이고 만나는 모든 것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맷돌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해줘. 사랑은 바다 같아.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가 닿는 해안에서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해안에 닿느냐에 따라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야. 다음 두 가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해.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찾아내는 것 말이야.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는 흑인 여성들이 짊어진 파멸의 운명에서 보호해주려고 했던 할머니의 배려를 외면하고 겁없는 이상주의를 쫓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감성적으로 인색한 남편을 떠나 허황된 몽상가 조를 따라 나서 두 사람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 야만과 약간의 땅만 가지고 풍요로운 흑인들만의 마을을 세웁니다. 그러나 조는 제니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 주었지만 제니는 조와 동등한 동업자가 아닌 그의 성공의 장식물이 되었을 뿐입니다. 조가 죽자 이미 중년이 된 제니는 마을의 끈질긴 소문을 물리치고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수수께끼의 청년티 케이크에게로 가지만 소설이 끝날 무렵 제니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제니와 티 케이크가 공유한 강렬하지만 덧없는 관계에서 제니는 자신이 생각했던 사랑은 꽃이 만발한 배나무와도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소녀나 미래에 있을 자신의 사랑을 꿈꾸는데 소녀들이 꿈꾸는 사랑은 내밀한 완벽한 세계로 자신의 육체로 인해 어느 날 자신 앞에 열릴 것이지만 현실의 애정 문제는 상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니의 첫 번째 남편은 할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넉넉한 자작농과 결혼을 한 것이었으나 조금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야심가였고 제니를 사회적인 기부인으로 만들어주었지만 제니는 그의 장식품에 불과했고 부부 사이에 소통의 벽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가진 것은 없었으나 제니와 짧지만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 제니는 사랑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배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사랑은 자연의 섭리이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함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찾아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제니처럼 소설은 차분하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아마 소설이 더 계속되었으면 제니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니란 한 여성의 자아찾기 여행으로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흑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중보를 가진 제니에게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조라, 닐 허스튼. 조라 닐 허스트는 1891년 엘라베마주에서 8남매 중 5째로 태어났는데 3살 때 미국 최초 흑인 자치 도시인 플로리다 주의 이튼빌로 이사했으며 이곳을 자신의 고향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1904년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는 바로 재혼을 하고 조라를 잭슨빌에 있는 기숙학교로 보냈지만 등록금을 내주지 않아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라는 혼자 힘으로 일을 해 돈을 벌어 1918년 하워드 대학에 입학해 스페인어, 영어,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대학 신문을 창간하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의 당시 절정에 달해 있던 할렘 르네상스의 한복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화를 표현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랭스턴 휴즈를 비롯한 작가들과 한 문단에서 활동했습니다. 1925년에는 컬럼비아 대학 안에 있는 명문 여대 바너드 컬리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 인류학을 공부하는데 그곳에서 유일한 흑인 여학생이었답니다. 1927년에 하워드 대학 동창생인 허버트 신과 결혼하지만 5년이 채 못 되어 이혼하고 다시 그녀보다 25살 아래인 알버트 프라이스와 결혼하지만 7개월 만에 헤어지고 맙니다. 1948년에는 10살 된 남자아이를 추행했다는 오명을 쓰고 기소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 온두라스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해 마무리되었지만 이 일로 그녀의 삶은 심각하게 붕괴됩니다. 이후 프리랜서 작가로 잡지나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도서관에서도 일했으며
심지어 가정부로도 일해 생계를 이어가는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중풍을 앓게 됩니다. 그녀는 강제로 요양원에 들어가고 1960년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요나의 박넝쿨, 모세, 산의 사람, 노새와 사람들, 길 위의 먼지 자국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허스트는 미국 최초의 흑인 합동 거주 지역에서 시장의 딸로 태어났으며 이런 사회적, 정치적 흑인 자치 경험 덕분에 인종 문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류학자가 된 플로리다에서 흑인들의 민속과 구전을 연구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대화는 매우 강한 남부 흑인 사투리인데 발음이나 리듬, 경쾌함을 음성 기호에 가까운 문자를 사용해 묘사했습니다. 리처드 라이트 같은 당시 작가들은 이런 구어와 삶에 대한 찬미를 혹독하게 비판했지만 오늘날 허스트는 미국 흑인 문학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대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 중 숨길 것은 영원히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여 아픈 가슴을 겪지 못한 사람은 아픈 세상을 어루만질 수 없음을 배웠기에 내 가진 부끄러움도 슬픔도 그대를 위한 일이라면 모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도현, 그대를 위하여